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SIV에 다니고 있는 전종호라고 합니다. DSIV는 밸리데이터 회사고요. 지금 밸리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노드 RPC 같은 서비스를,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장소를 빌려주신 크러스트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노마 네트워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노마를 제의를 받았을 때는 사실 아노마를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좀 관심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보게 되면은 좀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다자간 자산을 물물 교환하는 블록체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헬리악스와 시카라는 예전부터 코스모스에서 여러 아드리안부터 그러니까 대표 아드리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코스모스 쪽에서 오래 계셨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과 여기식 증명 연구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품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보면은 우리가 익숙했던 팬더민트나 IDC, 코스모스 쪽에서 좀 익숙했던 기술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코스모스 SDK를 사용해서 개발한 체인은 아니고요.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러스트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경력들을 봤을 때 코스모스 SDK를 사용해가지고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분들이 아직 제품을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와 소스코드를 기초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발표를 할 때 어떤 거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노마 측에서 자신들의 기술, 그런 기능, 특징 같은 거를 이제 자랑하는 특징들을 열거하기도 했는데요. 그걸 전달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작하는 제품들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수많은 체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재미를 위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체인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블록체인들이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자신이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노마 팀도 경력들이 블록체인 쪽에서 좀 상당히 되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 블록체인을 개선하고 싶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노마 측의 어떤 기술 그런 어떤 특징의 목록들을 그대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만들게 되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애초에 어떤 거를 현재 블록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아노마 팀이 보는 현재 블록체인이 무엇이 문제인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가 부족했던 부분, 부재한 부분, 그리고 프론트 러닝에 취약한 점도 문제였고요.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확장성 문제, 크게 보면 확장성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졌고 업그레이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 시스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앙화된 거래소는 뺐고요. 첫 번째는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기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어떤 플랫폼, 이더리움 같은 현재는 솔라나나 미어나 여러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더리움 어떤 그 플랫폼 위에다가 사람들이 제너럴 컴퓨테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위에 유니스왑이나 커브 같은 다양한 디파이 상품들을 먼저 올렸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앱체인이라고 해서 코스모스나 풀카닷에서 주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코스모스나 풀카닷에서는 어떤 제너럴 컴퓨테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을 올린 사례들도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에서는 EVM OS나 아니면 인벤티브 프로토콜 같은 사례가 있고 풀카닷에서는 몬빈 같은
프로그램 위에다가 그런 EVM 엔진을 올린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된 체인을 만드는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앱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한 한 기능에 특화된 체인을 만들고 그 체인들을 인터체인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려는 방식이죠. 그래서 앱체인을 통한 방법은 뭐 솔체인이나 아니면 솔체인에서 비슷하게 뭐 시프체인도 있을 수 있고요, 대가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오시모시스나 아니면 그래비트랩 같은 그런 사례들이 여기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은 리퀴디티 전쟁이라고 부르죠. 서로 리퀴디티를 뺏어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심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유니스왑과 커브, 스시스왑 간의 어떤 그런 경쟁률이 심하고요. 요즘은 이제 레이어 2, 폴리곤 같은 레이어 2나 아니면은 솔라나 미어 그런 어떤 다른 에런드 체인들의 위에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서로 간의 리퀴디티를 뺏어오기 위해서 경쟁이 되게 심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 경쟁, 리퀴디티를 쉽게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접근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면 현재 리퀴디티가 많은 쪽의 리퀴디티를 굳이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리퀴디티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내가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최적화해가지고 그걸 컨트롤하는 식으로 제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발생했다. 그런 식의 접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지는 저는 모르겠다. 어떤 통일되게 합의된 명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소믈리에라가 보통 자기네들이 이제 이더리움 코프로세서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코프로세서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소믈리에는 어떤 프로토콜이냐면은 유니스왑에다가 직접 플래시를 날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믈리에 체인 위에다가 사람들의 그런 거래 요청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래들이 있으면 그걸 상쇄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비슷한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배치로 모아서 되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수수료를 매 거래마다 내는 게 아니라 그걸 n분의 1 형식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수수료를 절감하는 그런 식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타크 EX, 그러니까 스타크웨어의 스타크 EX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이제 BAM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디스트리뷰티드 AMM이라는 자기네들 상품명을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어 1의 유틸리티는 그대로 두고 이걸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체인을 만드는 방향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노마는 독특한 게 여기 다자간 물물교환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바터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뜬금없이 물물교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물물 교환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체인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터체인에서는 대부분 이제 브릿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사실 브릿지는 되게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솔라나를 중심으로 지금 다른 체인으로 퍼지고 있는 웜홀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 브릿지를 동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밸리데이터들이 존재하고요. 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산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의 올리체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리어의 레이보 브릿지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리스 방식을 고집하기 위해서 양쪽 체인의 그러니까 A와 B 체인 간의 체인 헤더를 계속 상대방 쪽으로 넘겨주는 식으로 해서 막대한 가스 그런 수수료를 태우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브릿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버그 가능성도 그러니까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심지어 버그가 있으면 돈이 묶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인터체인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바로 오토믹 수압입니다. 물론 오토믹 수압이 한 체인에서 양자 간의 교환을 하는데도 지칭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토믹 크로스 체인 수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10개의 이더를 얻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다. 또 반대로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10개의 이더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1비트코인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사실 중간자 없이 이 A와 B 두 사람 간의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토믹하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믹하다는 말은 양쪽이 서로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저 A 사람은 10 이더리움을 갖게 되고 B는 1 비트코인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거나 아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어떤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거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뭐 수수료를 약간 소모하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1 비트코인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10개 이더리움을 얻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한 사람이 10개 이더리움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1 비트코인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토믹스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사용하지 않고 복잡하고 비용도 그러니까 많이 들고 버그에 의해서 토큰이 잠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브릿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거래 상대방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물물 교환의 어려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치즈를 바꾸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치즈를 원하고 그러니까 치즈를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가장 좋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환하면 끝이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치즈는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닭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매칭되지 않는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거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또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닭고기를 가지고 물고기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죠. 여기서는 다행히 이 세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묶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행운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네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화폐가 이때 등장했다고 하죠. 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모든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폐로 모든 것을 교환을 하고 그러니까 화폐를 매개체로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이 활성화되고 그런 식으로 경제가 커졌다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아노마는 역사를 이제 거슬러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명확한 설명을 그 현재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읽으면서 제가 좀 나름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좀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블록체인에는 굉장히 많이 AMM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니스왑이나 스시스왑처럼 여기서 AMM이란 말은 오토매틱 마켓 메이킹, 그 CPAMM이라는 표현도 쓰죠. 컨설트 프로덕트 MM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냐면은 오더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앙은행 거래소에서 사기하고 S하고 B하고 이렇게 사고 팔기를 서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서로 간의 그런 거래를 매칭시키는 시스템을 만약에 블록체인에게 올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험적으로 올린 케이스들도 있고 레이어 2의 뭐 DYDX처럼 이렇게 현재 오더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들이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들은 현재 그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효율성 문제 때문에 A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노마가 주장하는 효율적인 다자간 물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체인 자체가 오더북 거래 시스템처럼 동작을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노마는 현재 어떻게 동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A를 가지고 있는데 B로 바꾸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의도, 인텐트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에 퍼뜨립니다. 보통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을 만든다면 트랜잭션을 점프하면은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입니다. 일단은 트랜잭션이 있기 전에 인텐트를 사람들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매인이 막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인텐트를 보고 A를 가지고 B를 원하는 사람과 B를 가지고 A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서로 짝을 맺어줍니다. 여기서 뭐 두 명을 가지고 짝을 맺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 명을 가지고 짝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명을 가지고 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짝이 되는 묶음을 찾아서 매치메이커가 트랜잭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하고요. 이 의도를 접하는 노드와 중매인은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센티브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의도에는 단순히 내가 A를 가지고 B를 원한다. A를 B로 교환하고 싶다라는 어떤 단순한 그런 조건 외에도요. 유효기간이나 가격 범위, 내가 그 거래를 생각하고 싶은 어떤 가격의 레인지나 아니면 뭐 경매 입찰, 반복 결제, 구독 서비스 같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거래 시스템에서 좀 재밌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요소인데요. 거래 유효성 판정이라고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정과 토큰과 의도에 유용성 판정 코드를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에다 넣는 케이스를 경우를 하나의 예를 들면요. 미성년자 계정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그냥 그 미성년자가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은 부모님의 어떤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보다 낮으면은 그냥 맞거로 거래를 승인시키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이제 보호자의 서명이 같이 필요한 것 그런 식의 조건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토큰 같은 경우는 저희가 ERC20 토큰 내서 예를 들어서 잔액이 항상 양수여야 되고 거래에 의해서 토큰이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가 A와 B나 C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 당사자의 계정과 거래에 사용했던 자산 토큰과 의도에 있는 모든 유효성 판정 코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애초에 무상이 되버리는 거죠. 모두를 만족해야지만 거래가 실행됩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이 좀 최근에 그러니까 기존에도 다른 시스템에서 약간 이거가 제한된 형태로 제한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앱스트랙트 어카운트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의 그 CA에 있죠. 컨트랙트 어카운트에서만 보통 코드를 넣게 되는데요. EOA라고 해서 익스터널 원드 어카운트니까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에도 코드를 넣어가지고 그 코드도 한 번씩 이렇게 그 코드의 유효성을 한 번씩 판단하는 그런 식의 기능들이 제한되고 있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는 플로우 트랜잭션에 보면은 단순히 실행 부분 앞뒤로 프리 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을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전에 한번 어떤 그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보고요. 거래를 그 트랜잭션을 실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한번 그러니까 이후에도 한 번씩 그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검사해서 그게 만약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노마이 시스템은 사실 그런 전례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반화시킨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노마 팀은 이렇게 약간 스테이트리스한 어떤 검사 기능을 넣어서 이게 트랜잭션 병렬 처리를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디파일 같은 데서 해킹 사례들이 발생하잖아요. 코드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버스 토큰을 과도하게 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리디케이트 형태로 그러니까 거래 유효성 판정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거버스 토큰이 일정 인플레이션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넣고 만약에 스마트 콘트랙트 자체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번은 뒤쪽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는 이게 사실 코드 형태이다 러스트로 된 코드를 아마 바로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집단적 대응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아마 재단은 어떤 개발자들이 미리 잘 정의해 놓은 패턴들을 아마 제공을 할 테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규칙을 손쉽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안전하게 버그 없이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툴을 만드는 것들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물물 교환 시스템을 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유효성 판정이라는 그 두 가지 기능을 말했는데요. 이게 같이 합쳐지게 되면은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는 비행사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가격과 시간 조건을 붙은 비행기 티켓, 여기서는 NFT입니다. 비행기 티켓이라는 NFT를 판매하는 인텐트를 의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파를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도 숙박업소도 가격과 숙박 기간, 침대 개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숙박권 NFT를 만들어서 이걸 자기가 판매하겠다는 의도를 전파를 시키는 거죠.
뭐 레저 스포츠 회사도 마찬가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렌트카 회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자신의 여행 기간과 예산과 선호 등의 조건을 붙은 이거를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인텐트를 퍼뜨리게 되면은 중간에 중개인이 이런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도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마치 여행 패키지 상품처럼 트랜잭션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이런 아노마티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동작을 하려면은 사실 이게 동작을 한다면 지금 있는 DF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 같은 DF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레이어 1에서 이런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좀 어떤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매치메이킹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좀뭐 아노마티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해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 보여서 네, 물론 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항상 좀 재밌는 건데 이게 매치메이킹을 이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노마팀에서 기존의 어떤 다양한 거래 시스템과 다른 어떤 물물 교환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재밌는 좀 새로운 형태의 거래 시스템을 제안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입니다. 네. 물물 교환 방식이 블록체인에서 오더북하고 해서 온체인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랑 어떤 면이 다른가요? 그것과 지금 유사해 보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인텐트를 서로 전파하는 네트워크 자체가 온체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레이어 1 입장에서 보면 오프체인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노마 문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공연장 같은 데서 임시로 애독하게 발생하는 뭐 블루투스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론 입장에서는 오프체인 네트워크이긴 합니다. 네. 우리 인텐드가 저번에 인텐드를 기술할 수 있는 기술은 그걸 고민하고 있는 뭐뭐도 하는 건지 인텐드를 표현한 방법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블로그에서는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데 인텐트가 한번 전파하면 그게 끝까지 이어하나 아니면 뭐 시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 구현 디테일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돼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텐트 형식에 대해서는 이거는 레이어 1이 아니라 어떻게 합의된 규칙을 또 도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가 뭘 사고 싶고 무엇을 팔고 싶은지 그리고 가격 범위나 아니면 유효기간 같은 것들은 어떤 필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유효기간이 지난 인텐트에 대해서는 드랍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아직 구현 디테일이기도 하고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인텐트의 반영 순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아티스트를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재밌는 질문인데 네. 사실 뒤쪽에 보면 컨트롤링 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 사실 문서에서 약간 기술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인텐트도 사실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명하게 나의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완전히 꽝꽝 뭐라고 하지? 일부 조건만 제공해 놓고 너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나하고 이제 정말 그런 옵체인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내가 좀 더 자세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불분명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프라이버시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사실 경제적인 프라이버시도 되게 중요하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어떤 물건을 자주 사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하고 그 거래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블록체인은 스토리너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계정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은 누가 언제 어떤 금액의 거래를 했는지가 투명하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국내는 이제 여러 뭐 범죄나 뭐 그런 이슈, 테러 방지 그런 이슈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많이 상장 폐지가
안타까운지만 뭐 그냥 순수히 이론적인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에는 뭐 크게 보면은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대시가치 믹서,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다 섞어버려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거는 거래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속아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단점들이 있고, 크립토 노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모네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비코인이라고 해서 약간 뭐라고 하지? 그런 미끼 같은 거를 던져놓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프로토콜에서 아마 11개를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가 실제 입력에 사용되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링 시그너처를 사용해가지고 비슷한 금액의 입력들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속이는 방법들이 있고요. G캐시, 그러니까 제로캐시 논문에서 파생돼서 이제 그걸 구현한 G캐시 방식은 이제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영지식 증명에서는 이 실드드 풀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돈을, 그러니까 실드드 풀에 일단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 거래할 때 이 여러 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11개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동전 중에 하나로 속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중에 하나인 것보다는 100만 개 중에 하나가 훨씬 더 속이기 쉬운 거잖아요. 더 상대방이 그거를 특정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실드풀에서는 그러니까 영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동전 중에 하나를 지불을 사용하려고 함을 이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증명을 시키니까 상대방을 납득을 시키는 거죠. 내가 그 동전의 주인이고 그 동전이 이 안에 있고 그 동전을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을 빠뜨렸는데요. 제가 앞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은 UTXO 모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어카운트 밸런스 시스템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어카운트 밸런스 시스템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UTXO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얼마를 보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3자한테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를 제3자한테 숨기려고 하고 그 제3자가 거래 내용은 볼 수 없지만 이게 유효한 거래임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돈을 내가 내 돈도 아닌 돈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가진 돈보다 많은 돈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새로운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돈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어떤 암호적인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납득을 시키는 겁니다. 거래 내역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뭔가 유효한 거래를 했구나, 이 시스템을 망치지 않는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입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비트코인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영지식 증명 같은 방법을 썼고요. 그러니까 리브리블이라고 최근은 아니구나, 이것도 내년됐죠. 그린이나 빔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주소를 아예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의 시스템들은 그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bitcoin을 놔두고 받는 쪽에서도 스택스 어드레스라는 좀 일회용 주소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누구한테 돈이 가는지.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주소로 가게 되면은 이 돈이 그쪽으로 어떤 한 사람한테 흐르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지만 한 사람한테 계속 보내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주소를 일회용 주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숨기는데 빔은 그거를 좀 역발산으로 아예 그럼 받는 사람과 그 주소란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을 특정하지도 않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식으로 돈을 주게 되냐면요. 동전마다 그 동전의 주인임을 인증하는 그런 코인 커밋먼트에 대한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코인의 주인이고요. 그 주인이 오프체인 방식으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해결을 하는데요.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고 굉장히 이건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했던 기존의 방법들이고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하게 한 방법으로 실행하는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초창기 좀 기본적인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JP 모어에서 만든 쿼럼 같은 경우가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거기는 아니면 허크 같은 7년, 16년 그때쯤에 이제 좀 연구 목적에서도 이제 좀 초기적인 연구들이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서는 딕시나 제이플레이나
카치나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저희 이제 영지식 모임에서 스터디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디파이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이슈들이 이제 요즘들 많이 대두되고 관련된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를 기존에서 지키려고 여러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노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게시의 방식을 특단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노마 팀 자체에서도 연구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팀에서 연구했던 그런 성과를 받아들여서 그 집게시의 방식을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사실은 약간 이런 아노마 팀이 기여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아노마 팀이 좀 자랑 좀 해달라고 이래서 적었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좀 이렇게 입혀서 여기 참조를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MASP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앞에서 실리드 프리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집게시에서도 디폴트로 모든 거래가 감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을 보내게 되면 비트코인처럼 다 보이게 됩니다. 누가 보내고 누가 받고 금액은 얼마인지가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이거를 돈을 한번 실리드 프리에다가 독립을 넣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전혀 감춰지고 완전히 100% 감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넣을 때와 반대로 이 돈을 뺄 때 이때는 그 금액이 제3자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있어서 안에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일 때 송금할 때는 이게 점점 이게 어떤 사람의 잔액이나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가 너무 다 감춰지게 됩니다. 그걸 실리드 풀이라는 부분을 쓰게 되는데요. GCash는 기본적으로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ERC 같이 어떤 토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물론 없고요. 그런데 아노아는 이제 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내세우냐면은 멀티 에셋 실리드 풀, 그러니까 실리드 풀인데 여러 가지 에셋을 전부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동시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테더 같은 토큰도 있겠지만 거래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좀 인기 없는 NFT 토큰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인기 없는 토큰 같은 경우는 실리드 풀에다 넣어놔도 거래가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났을 때 쉽게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특정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토큰들을 실리드 풀에다가 다 몰아넣으면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더 어떤 특정 거래를 이제 특정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것보다는 100만 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 토큰이 입력풀을 공유하는 방식을 MASP라는 거를 이미 이 아노마를 만들기 전부터 사실 연구를 다른 프로젝트에 그랜트를 받아서 연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페조스였나? 그렇게 해서 이 성과를 가지고 이걸 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GCash의 세플링 회로를 개선하는 건데요. 그래서 세플링이라는 용어는 GCash가 여러 네트워크의 하드포크 단계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말하는 바이오닉 하드포크, 런던 하드포크처럼요. 스프라우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버윈터, 세플링, 블루썸, 핫우드, 캐노피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발전하는데요. 좀 큰 변화가 세플링에서 일어났습니다. 3년 전쯤인데요. 스프라우트에서 이제 스프라우트 처음에 그 GCash가 시작했을 때 트랜잭션의 형태와 세플링 때 트랜잭션 형태가 좀 크게 변경이 됩니다. 예전에 스프라우트 때는 그레이트 스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입력 2개, 출력 2개 이런 식의 트랜잭션 형태였는데 이게 세플링 되면서 스펜드 스테이트먼트, 아웃풋 스테이트먼트 형식으로 되게 되게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블록체인 쪽 연기식 쪽 많이 보셨을 때는 이제 스플렁크라는 용어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스플렁크와 피루버블 물론 2층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건 아직텍 팀에서 만든 논문은 아직텍 팀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러스트 구현체를 아노마 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좋은 점이 트러스트 셋업을 줄일 수 있고 피루버블을 통해서 효율적인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벤더 스위치라고 해서 계산에 효율적인 타운 복선을 만들었습니다. 벤더 스위치는 요즘 미드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아마 그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이상한 동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GLV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스칼라 곱을 좀 더 기존에 사용하는 GCash에 사용하고 있는 쭉쭉 커브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해서 본인들이 연구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커시브 스나크라고 해가지고 그 스나크를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을 만든 거를 그걸 또 한 번 그러니까 계속 재기적으로 하는 거죠. 뭐에 대한 뭐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지식 증명이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10개라고 하면은 영지식 증명이 10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줄이는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것조차도 이제 영지식을 또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재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증명 횟수를 줄이면은 예를 들어서 10개 증명을 검증하는 시간보다는 그 증명을 하나로 뭉쳐놓으면은 공간도 절약되고 그 블록체인에 관련되는 그 공간도 절약하고 또 그걸 확인하는 시간도 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지식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개선을 기여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팀 멤버 소개를 봤을 때 좀 당황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팀 인원에 비해서 영지식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암호학 쪽으로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그쪽 엔지니어나 연구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팀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좀 이런 구성도 가능하나라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쪽 좀 영지식이나 이런 암호학 쪽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팀이 뭐 새로운 걸 만들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헬로 툴을 아마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옵션들을 열거해 놓고 자신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식의 블로그에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새로운 걸 만들지는 않았고요. 다른 팀의 대표적으로 HKC 팀에서 만들었던 그런 성과를 많이 도입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 아노마 블로그에 보면은 네, 리커시브 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네, 고민을 했던 어떤 기존에 어떤 방식들이 있었고 그거를 자신들은 어떻게 풀려고 했다라는 식의 좀 글이 있긴 합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커시브 크사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나나 이런 팀에서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방식들 그걸 이제 미나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이 블로그 글에서는 프루프 오브 프루프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프루프 어그리게이션 방법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러닝의 문제가 있습니다. 프론트 러닝은 이제 작년부터 좀 화제가 됐던 이슈죠. 다크포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더링 네트워크의 괴물들이 존재하고 그 괴물들이 어떤 트랜잭션이 날라왔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그걸 카운터 치는 트랜잭션을 바로 만들어서 블록에다가 그 트랜잭션보다 먼저 집어넣으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례들이 실제로 밝혀졌고요. 보고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론트 러닝 방지 이게 한동안 이슈가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MEV라고 해가지고 마이너 익스트랙터블 밸류죠. 그래서 마이너나 POW에서는 마이너가 있고 POS에서는 밸리데이터가 프로포저가 있고요. 어떤 블록에 들어가는 트랜잭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컨센서스 연구 쪽에서는 페어니스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컨센서스에 페어니스라는 속성이 있는지 이런 식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노마팀처럼 에론에서 어떤 컨센서스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케이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아니면 트랜잭션의 어떤 전체적인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잡고 그걸로만 오더링을 순서를 매기는 그런 식의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서는 아예 레이어 1을 고칠 수가 없다면은 이더링 같은 경우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거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플래시봇 같은 사례입니다.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프론트 러닝이 문제가 되는 거는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램풀이라는 영역에 쌓이게 되죠. 램풀은 아직 블럭에 담기기 전에 트랜잭션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머물게 되면은
결국 그걸 분석을 가능하고 그 트랜잭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분석이 가능하고 그걸 카운터를 하는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플래시봇이라는 거는 아예 오픈체인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와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램플에 노출이 되지 않고 막바로 이제 블록에 쓰이게 그런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트랜잭션은 P2P 네트워크에서 계속 떠돌면서 램플에 담겼다가 일정 조건이 되면 도저히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은 블록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바로 이제 그런 램플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제 블록에다가 담게 하는 그런 어떤 급행 통로 같은 걸 마련해서 풀려고 했던 게 이제 플래시봇 같은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풀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아노마에서는 뭐 페르데오라는 어떤 그런 여기 이 프로토콜에 대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무슨지는 모르겠는데 줬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풀려고 했던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보게 되면 다른 팀이 어떻게 했는지도 유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주기적으로 분산키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키를 이제 서로 쉐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그런 조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개인들은 각 그런 키의 개인 키의 프라이빗 키의 조각을 소유하게 되고요. 이 키를 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에 해당하는 공개 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개 키로 트랜잭션을 먼저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개 키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프라이빗 키로 풀어야 되는데요. 이게 분산된 키의 프라이빗 키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눠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담합하지 않는 한 프라이빗 키를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된 트랜잭션이 있으면은 일단 암호화된 트랜잭션 상태로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순서를 쭉 매겨놓고 이거에 대한 합의를 다 보는 거죠. 모든 노드들이 이 순서대로 실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걸 하나씩 다시 암호화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키의 조각을 가지고 암호화를 풀게 되면은 어떤 조각들이 또 생기겠죠. 근데 그건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 그게 일정 횟수가 모이면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 모이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스타트부터 시그너처를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원래 트랜잭션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들이 조각을 통해서 복호한 부분들을 모아서 원래 트랜잭션으로 복원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복원된 트랜잭션들을 블럭에다가 담아서 실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의 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막바로 트랜잭션을 받아가지고 블럭을 만드는 사례에 대해서는 한 라운드가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런 어떤 시간적인 레이턴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MEV를 막는 게 경감시키는 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프로토콜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노마는 이런 프로토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은 플로우란 블록체인을 실행해서 보게 되면은 먼저 트랜잭션을 쏘게 되면은 커넥터 노드들이 그거를 커밋먼트를 만듭니다. 커밋먼트를 만든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서 해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해시를 가지고 묶음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뒷단에 있는 컨센서스 노드들이 그 해시들의 묶음을 가지고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아노마처럼 여기 아노마로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순서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익스큐션 노드인데요. 익스큐션 노드는 이제 해시들만 잔뜩 받는 거죠. 목록을 받아서 이걸 실행하려고 보는데 해시만 가지고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볼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트랜잭션을 받았던 컬렉터 노드들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의 내용이 원래 프리이미지가 뭔지를 물어보게 되고 그 원래 트랜잭션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래 트랜잭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커밋먼트를 만들어서 그 트랜잭션들의 그 순서를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다 풀어서 실행하게 되는 케이스죠. 이런 방법을 쓰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아노마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분산키 생성 이런 중요하게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네. 여기서 모두가 다 모든 키가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여기서 스레스홀드 시그너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 전체 지분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인수하니까. 네, 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전통적인 이게
그러니까 한 조각당 한 표시를 갖는 그 시스템과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뭐 폴리노미널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순서를 결정하는 학원에서 순서를 결정하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규칙 같은 건 있나요? 그냥 상식을 들어서 순서를 정리하는 건가요? 네, 뭐 딱히 사실 암호화된 트랜지션 형태는 사실 그냥 랜덤한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네, 이 상태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물론 그 얘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암호화를 모든 트랜지션 내용을 다 암호화하는 건 아니고요. P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수수료 거래 수수료 같은 부분은 플레인 텍스트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그런 그 수수료 기준으로 이제 그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블록이 어떤 트랜지션이 더 만들어야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프론트 러닝을 결국은 맞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더 얻게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제한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AV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대부분의 방법들이 AV를 어떻게 경감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암호화돼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뭐 욕심을 볼 수가 없지 않나요? 선착순 게임 같은 데에서는 이득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선착순 게임 같은 경우 요즘 뭐 NFT 미팅 같은 거 할 때 많이 트레이션 돌리는 것처럼 그런 데서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트레이션이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P가 공개돼도 좀 AV를 제한적으로 네, 일정 수준은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 시간 꽤 많이 지났네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그 확장성 이슈는 굉장히 블록체인을 괴롭히는 그 중요한 문제이고요. 많은 경우 요즘은 이제 샤딩을 통해서 확장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니어 같은 경우도 현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샤드가 하나였는데 이번 달인 다음 달인가 샤드 4개로 늘리는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더리 윗점 정도 마찬가지로 샤드를 통해서 확장성을 개선하고 물론 이제 샤드만 가지고 확장성을 개선하려는 건 아니지만 샤딩도 굉장히 중요한 확장성 개선의 요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노마는 뭐 프랙탈 스케일링이라는 뭐 자기네들 기능에 대해서 명명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기존에 평소에 거래하는 대상과 자주 거래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로컬리티죠, 일종의. 이게 공간적인 로컬리티일 수도 있고 내 동네에서 많이 내가 편의점 자주 가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공간적인 로컬리티일 수도 있고 용도별 로컬리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임을 되게 자주 한다고 하면 그 게임 공동체 안에서 이제 거래를 되게 자주 하겠죠. 그래서 쉽게 지역 용도별 어떤 서브 네트워크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유행이 없고요. 이제 블로그에서 약속하기로는 앞으로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된 서브 네트워크들은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그 아노마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계속 그 네트워크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고요. 이것과 다른 보안 모델이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 알고리즘이 POW를 쓸 수도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검증자 집합도 꼭 지금 아노마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POA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포즈 하는 그런 식의 모델도 도입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아노마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역 네트워크 간에는 IBC 그러니까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토큰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는 굉장히 소액 결제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일정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놔두고 계속 그런 식의 거래를 하게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 지불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일단은 저장을 해두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은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내 지역 네트워크로 가져올 수도 있을 테고요. IBC를 통해서 이런 케이스가 된다고 하면 이제 사용자 지갑이
네트워크 간 자연스러운 어떤 토큰 전송을 지원하는 식으로 아마 지원은 이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스하게 내가 어떤 서브 네트워크에 있는지 별로 무력 없이 바로 서로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되면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업그레이드가 나왔네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저희는 밸리데이터 업자적 업체이다 보니까 그 노드 하드포크 할 때마다 좀 긴장하면서 대기할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블록체인들은 어느 단일 테스트넷을 운영하고요. 이 단일 테스트넷은 다음에 메인넷이 후보죠. 그거를 이제 운영하면서 버그가 있으면 계속 고쳐가면서 그 단일 테스트넷을 계속 운영하고 언젠가 이제 투표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정족수를 맞추게 되면은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케이스는 코스모스 같은 데 보면은 프로포절에 보면 파라미터 체인지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밸리데이터 숫자를 바꾼다거나 P의 그런 비율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파라미터를 어느 정의된 형식으로 제한을 올리고요. 그 제한이 통과되자마자 블록체인에서 바로 그 룰이 적용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적용된 케이스도 있고요. 코스모스에서 텍스트 프로포저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유 형식의 텍스트를 적어서 그게 통과되면은 그게 어떤 새로운 기능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제 개발팀에서 그 해당 기능을 구현해서 시범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걸 잘 지켜본 다음에 메인넷으로 적용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수동으로 적용된 케이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노아 팀에서는 이 방식이 너무 다른 어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단은 이런 네트워크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결정이 되면은 사실 업그레이드 안 하면 이제 하드가 되는 거죠. 그 체인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다른 방식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 토큰 XIN이라는 기본 토큰을 그러니까 아노마의 기본 토큰 XIN인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오거든요. 기본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전통 체인, 캐노니컬 체인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요. 그 캐노니컬 체인에 추가로 여러 체인을 운영을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넣거나 어떤 모델을 시험해보고 싶을 때마다 체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테스트넷은 반드시 하나였고 이 테스트넷을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메인넷이 될 후보를 하나만 유지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여러 체인 운영을 가능하고 그 체인 간의 IDC로 토큰을 서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일정 시간을 거친 다음에 전통 체인을 캐노니컬 체인을 교체하게 되는 방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이드 체인을 검색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문이 2014년에 패그드 사이드 체인을 통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이라는 그 문문이 있습니다. 그게 블록스트림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코어 개발자들이 존재하는 속한 그런 회사에서 당시에 내놨던 문문인데요. 이게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사이드 체인을 어떤 블록체인의 혁신을 위한 테스트를 위한 그런 도구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어떤 2014년이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이런 시절이었죠. 근데 비트코인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시험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의 일부를 투에이패드